이러한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헤겔이나 레비나스 또는 데리다와 함께 시작된 것도 아니다. 타자의 수수께끼는 서구 형이상학의 기초인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타자의 수수께끼.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의 제목이 이방인, 신, 괴물의 세 가지 모습은 이질성 체험을 가리키는 일상적 이름들일 수 있다. 플라톤은 이러한 이질성을 경이로움과 테러의 측면에서 접근했다. 그와 여타 다른 철학자들은 그런 경험들이 철학함에 있어서 매우 적절한 원천임을 인정했으나 거기에는 처음부터 깊은 양면성이 있었다. 소크라테스가 파이드로스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방인, 신, 괴물은 종교가 아닌 신화의 영역에 속한다. 이방인, 신, 괴물. 파이드로스. 종교가 아닌 신화의 영역. 이방인, 신, 괴물은 종교가 아닌 신화의 영역. 종교가 아닌 신화다. 종교와 신화를 구분하다. 철학은 보다 합리적인 연구를 위해 신화적 상상물들을 철저하게 초월해야만 한다. 나는 신화가 아니라 나 자신을 탐구한다. 나는 티폰보다도 복잡하고 야만적인 짐승인가 혹은 신성하고 고결한 본성을 나누어 받은 자로서 더 단순하고 길들여진 동물인가. 파이드로스, 이 질문은 말할 것도 없이 수사적이다. 그의 겸손에 찬 의문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명백하게 후자를 지지했다. 그러나 혹은 둘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준다. 신성하고 고결한 철학자에 대한 또 다른 선택지로서 티폰이 특별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헤시오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티폰은 100개의 머리를 가진 두려운 용이다. 신통기. 티폰은 가이아와 타르타로스의 아이로 제우스가 티탄을 천상에서 추방한 후에 태어났다. 티폰은 우리가 야생적인 대지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자였다. 티폰의 무수한 머리들에서 울려 퍼지는 광기 어린 목소리들과 불꽃이 튀는 뱀의 눈은 산들을 뒤흔들었고 폭풍치는 숨결은 배와 선원들을 난파시켰다. 그러나 티폰이 야생동물들이 물부짖는 듯한 목소리만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티폰이 내는 어떤 소리는 매우 경이롭게 들렸다. 그것은 필멸하는 존재와 불멸하는 존재를 똑같이 매혹시켰으며 필멸과 불멸. 매혹. 신들은 그 사실을 즉각 알아차렸다. 이 어두운 창조물의 힘은 곧 신들을 위협했다. 이 어두운 창조물의 힘은 곧 신들을 위협했다. 그 위협은 티폰과 엄청난 전투를 치르고 마침내 승리한 제우스가 티폰을 지하세계에 처박아 버리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지하세계에는 그 전에 이미 빛의 세계에서 추방당한 티탄들과 거인들의 유배지로 하데스 아래에 있는 시면이다. 티폰은 또한 이집트의 악마적 신 세트를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었다. 소크라테스가 스스로를 철학자로서 정의 내리기 위해 대비점으로 선택한 특별한 괴물이 티폰이라는 사실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격세유전된 최후이자 최상의 괴물을 액막이하여 몰아내야만 이성의 빛에 따라 우리가 나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형용사 땡땡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 창조물이 경이롭고도 끔찍하다는 사실은 그것이 쉽게 그 창조물의 말을 이해하는 신의 일족이며 동시에 인간에게 기묘하고 낯설고 기이하고 공포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반은 대지에 나머지 반은 신성의 뿌리를 두고 있는 자신의 이중적 기원에 대한 의문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반은 대지에, 반은 신성에, 자신의 이중적 기원.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보다 높은 형이상학적 성찰과 문명의 영역으로 올라가고자 신화적인 힘과 지하에 거주하는 신들의 힘에 맞서 전투를 치르는 제우스를 따르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괴물들은 신화학에서 이성이 형이상학으로 이행하는
표식으로 플라톤과 그 이전의 파르메니데스를 둔다. 그러나 티포는 올림푸스 산에서 최초로 추방당한 티탄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던 것처럼 소크라테스 같은 계몽된 철인들을 재차 방문하면서 인간 세계를 어떻게든 배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이 억압한 것들의 영원한 회귀, 이것은 아마도 심포지움에서 보여지는 미묘한 모호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서 알케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를 가장 이성적인 존재로 칭송하면서 사티로스나 실레노스에 비유한다. 어떤 경이로움과 외경의 파토스의 철학함의 근원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플라톤은 이성의 왕립이 기괴한 타자의 추방에 근거하고 있는 한 이성은 결코 그 타자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 사실 형이상학적 추론의 관조적인 고유함이 제일 먼저 파토스와 같이 난폭한 어떤 것에 의해 유발된다는 관념은 동일자의 논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하게 만든다. 동일자의 논리는 항상 자신의 요괴 같은 근원의 흔적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 그 근원은 결코 완전히 정화되거나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 간단히 말해 소크라테스는 결코 자신의 그림자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정령을 피하기 힘든 것과 같다. 아렌트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그것은 철학이 언제나 말할 수 없는 것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이 실로 철학자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할 때 이것은 왜 철학자들이 시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괴물의 수수께끼를 계속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훌륭하게 보여주는 게다. 여기까지 9분 35초